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썬투자 송범선 실장,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오늘 성투가 굉장히 힘찬 월요일이네요. 시장이 그래도 5거래일주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또 박스권 좀 상단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밀림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오늘장 한 줄 요약 들어볼게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욕심에는 아직 좀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송범선 의원은요. 네, 뭐 기준금리 인하 이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이제 다음 주쯤에 하죠. 다음 주에 하는데 18일 날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CPI 뭐 11일 날 CPI 발표가 있고 PPI 발표가 있고 해서 이런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금 박스권에 계속 있어요. 네. 증시가.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 장세인데 이런 것들 최근에 그래도 9월 1일부터 8일까지 외국인들이 1조 118억 정도 좀 들어왔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겨운 박스권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9월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계시네요. 다음 김민성 의원의 한 줄 요약도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동향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저번 주부터 코스닥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조선이 간다 하더라도 대형주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 네. 그리고 건설이 간다 하더라도 건설 대형주보다는 건설 중소형주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를 사기에는 박스권이 좀 지수가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약간은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코스닥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 코스닥에 대한 트렌디한 매매에 따라서 좀 스윙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한을 앞두고 오늘 KBT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미용 텍스 리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됐고요. 이에 7%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좀 사라진다는 내용에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이 영향은 이미 좀 해소했다고 봐야 하는 걸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달 전 노이즈가 등장하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 수급을 보니까 그 이후로도 좀 기관은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저는 뭐 좋은 뉴스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리거 하나만 터져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송범순 의원은요? 안정적 투자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다음 김민성 의원은요? 저는 과도한 세로는 매수 기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세로는 매수 기회다라는 한 줄 평을 주셨는데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하나만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쵸. 하한가를 보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한가를 갔던 이유가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부가세 환급이 내년부터는 이제 폐지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하한가를 갔잖아요. 결국에는 주가가 제자리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 뉴스 하나만 좋은 것만 잘 나온다. 부가세 관련 긍정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글로벌 텍스프리 자체가 환급을 받는 분야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예요. 비싼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뭐 성형이라든가 뭐 관련 이런 미용, 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환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 자체를 놓고 보자고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러한 미용 관광 산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실적이 축소가 되는데 핵심은 미용 의료 서비스를 오는 그러한 관광객도 한 3%에서 5% 환급을 받잖아요. 네. 그러한 기회 날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만 받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체류하면서 호텔도 있어야겠죠. 밥도 먹어야겠죠.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 부분이 막힌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줄줄이 리스크를 볼 만한 분야들이 굉장히 좀 파생적으로 좀 널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런 부가세 환급에 대한 폐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정부가 취한 액션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 무비자금강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거기도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이러한 도전을 가장 최대치로 전력을 쏟아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가 서비스를 없앤다. 저는 조금 그게 약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주도했던 기획재정부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컨트롤 타워 정책을 주도하는 그 자체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좋은 뉴스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이 하나만 나와준다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송범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좀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 회사가 하는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또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좀 띠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단순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할수록 또 좋죠. 단순할수록 사업하기 좀 좋은 거고 2분기 영업이익 또 83억으로 분기적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이러면서 뭐 이제 뷰티, K-뷰티 쪽으로도 하면서 세금 환급 대행 사업자로서 이 아시아 최초의 회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화장품 제조와 이 환급 이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지금 자회사 쪽으로는 웹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장품과 이런 세금 환급 이런 점들은 화장품의 금융을 좀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고 좀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오늘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59만 주 들어왔는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외국인이 팔다가 외국인도 오늘 16만 주가량 들어오고 또 보시면은 기관이 또 최근에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59만 주 들어오면서 상당히 또 시세를 끌어줬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 그래도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향성을 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주셨네요. 네, 김민성 의원도 역시 세로는 좀 매수 기회다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오늘 좀 7% 오르게 됐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좀 접근 가능할까요? 네, 좀 하락 대비해서 아직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번 달 초에 하한가 맞았을 때도 바닥 나오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좀 이렇게 과도하게 세론이 나오는 종목들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론이 나타났는데 왜 세론이 나타났나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하락을 한 이유는 이제 신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세제 개편안에서 또 미용 선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제외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돈 버는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여행을 딱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부가세를 귀국으로 돌아갈 때,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여기는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환급 서비스 금액에서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조건, 전제 조건 자체가 한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쓰는 조건입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사서 본국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거기는 부가세 100%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품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요새 들어선 관광 상품을 가져와서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를 가져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급 금액은 30% 돌려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에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부가 상품, 미용 선형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환급 서비스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많이 받으러 오니까 거기에 대한 환급으로 실적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환급이 꺾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는 앞으로 매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기획재정부가 작년 기준으로 성형 미용에 대한 환급액의 전체를 봤을 때 874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매출 100%를 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손실 보는 금액이 한 260억 정도밖에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출은 1,200억이 넘어가고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환급 서비스가 빠진다고 해도 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여행객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성형으로만 돈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환급 금액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형에 대한 자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종료된다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평가를 글로벌 텍스프리에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금 전 속보가 하나 나와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조금 민유국을 겨냥하면서 관세 전쟁은 무역 규칙을 훼손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테크윈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대비 브로드컴의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등 반도체 업체 내 탈엔비디아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사이에서도 그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테크윙 장비주에 대해서 최근 기관은 13거래째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사들이면서 6개월 만에 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9월 들어서 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VU 관련해서 장비 반입 관련해 연단위 승인으로 좀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긴 했거든요.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한 데에는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먼저 테크윙의 상승에 대해서 이건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술은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추가 수주 공시가 좀 제대로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좋지만 추가 수주 내용이 조금 더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송범선 의원은요? 네, 추세는 좋지만 지금 엔비디아라던가 전반적인 AI 반도체 칩이 주춤하면서 눌림목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엔비디아 조정에 함께 눌림목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금은 우려 섞인 이야기를 주셨네요. 다음 김민성 의원의 한 줄 평도요. 네, 오버슈팅 리스크 주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과열됐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등이 크기는 했고 9월 달에 좀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네. 김민성 의원께서는 좀 리스크를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테크윙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그 말을 무색하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여전히 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VEU에 대한 이제 폐지 기대감, 반사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산 장비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크윙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한 건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테크윙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LA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전공정 장비는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에 들어간 장비가 가장 좋은 이유가 이제 전공정 과정에서 미세 회로에 대한 불량이라든지 굉장히 좀 세밀한 불량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상향이 됩니다. 근데 이 장비를 중국 시장에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율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네. 지금 테크윙이 판매하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는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불량이 없는지
아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미리 분량을 검출하는 거냐 아니면 다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미국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수율이 크게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장비 못 쓴다고 해서 테크윙을 쓰느냐 아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수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하기가 아직은 크게 어렵다 이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반등은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상승에서는 지수도 박스권에 대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안전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인 수혜와 기대감이랑은 다른 방향성을 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 방향성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세론이 좀 깊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세를 줄 때 안전하게 나온 전략을 좀 권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U 폐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받기에는 좀 전 공정과 후 공정 사이 공정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게다가 최근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선 조금은 챙기는 게 좋겠다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과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기술은 좋은데 추가 수주 좀 내용 뉴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HBM이잖아요. 네. 일단은 바닥을 찍고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이랑 연기금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지금 물량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 사실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좀 높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순간 지금 오일선 타운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약간 테크윙이 좀 국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국장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치고 올리고 있고 그전에는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막 주가를 눌렀거든요. 공매도 네. 같은 경우도 비율이 10%가 넘어갔고요. 그런데 3만 원 초중반 돌파한 순간부터 확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큐브 프로브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지금 이 회사 주력 자체가 지금 모듈이라든가 핸들러잖아요. 네. 모듈 핸들러 자체가 아시겠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번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으면 그대로 주가가 쭉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환시킨 게 HBM 장비예요. 아시겠지만 HBM 같은 경우는 워낙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주목을 받으면 신뢰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쭉 가는 이런 부분 그 영향이 있어요.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워낙 지금 입지가 탄탄하고 신뢰가 있다 보니까 주가 안 빠지잖아요. 네.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큐브 프로브 자체가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점을 굉장히 부각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256개의 다이 검사가 가능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검사 장비 수요가 매우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전력 설비 비용 대비해서 20%에서 30%가량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지금 워낙 단점 그리고 어떻게 이 회사가 고쳐야 할 점을 명확히 짚어주셨잖아요. 저는 좀 장점을 짚어드리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비용 절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장비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묶였잖아요. 네. 자, 1월달, 3월달에 삼성전자 빨로 이미 테스트 장비가 들어갔어요. 자, 지금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사이에서 뭔가 좀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되고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부각이 됐을 때 동시에 그만큼 테크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저항권이에요. 바로 1차 저항권인데 지금 거래 대금도 크게 터졌고 만약에 악재라든가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의 기대를 해보겠다. 자, 하지만 큰 상승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더 확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은 굉장히 좋지만 추가 상승 좀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기 위해서는 좀 수주 공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은 역시 좀 엔비디아 조정에 좀 눌림목을 예상한다라고 보셨네요. 네, 지금 추세는 생각보다 좋아요. 최근에 이제 121선도 돌파를 하고 추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크윙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괜찮고 다만 이제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매수를 했지만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점이 좀 있고요.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등에 좀 잘 공급을 하면서 전 세계에 또 공급을 하고 좀 잘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큰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고 또 약간 이런 장비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좀 괜찮은 그런 네. 상황이죠. 뭐 이거는 뭐 조선 대형 업체들이 주춤하면서 조선 기자재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손바뀜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손바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 상승 흐름들이 좀 눌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그동안 못 올랐었던 뭐 SK하이닉스라던가 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미미하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은 좋고 추세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눌림목 이런 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단에서 브로드컴이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 전 세계 AI 반도체를 좀 먹여 살리는 수주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약간 부진하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부진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약간 꺾여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미국 나스닥이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좀 피해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좀 이런 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엔비디아가 눌릴 때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올라온 만큼 함께 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대형주들이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데 대형주들로 지금 이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라 보신 건가요? 뭐 대형주들 뭐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네. 같은 기업들은 사실 갈아타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쭉 가져가면서 저는 그냥 중장기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 그냥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져가고 이제 중소형 뭐 소부장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매매로 해가지고 이제 좀 올랐을 때 팔고 이렇게 하면서 현금 조정을 하시는 거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는 좀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하시고 대형주들은 좀 묵직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LNG 운반선 관련 수주가 확대되며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란 증권가 효평이 나왔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들 정말 슈팅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리엔탈 전공이 23% 급등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오늘의 장대 양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좀 아직도 덜 오른 기자재가 있을까? 좀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니면 오른 것 중에 좀 눌림목을 찾아볼까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먼저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 상승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파워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오늘 양봉 파워가 막강했다라고 주셨고 송범선 의원은요? 네, 조선 손바뀜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쵸, 요즘 이 중소형주도 돌아가는 게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김민성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불꽃인가?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마지막 불꽃인가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방을 팍 날려주셨는데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거 네. 지금 기자재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약간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LNG 운반선 관련 수주 확대도 있고 실적 개선, 뭐 가속화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리고 마스가 더 좋고 지금 전반적인 시황으로 뭐 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오늘 뭐 이거 상한가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해도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던가 이런 쪽이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HD 현대미포 이런 인수합병 하는 이슈 있는 쪽도 밀리다 보니까 물론 뭐 트렌드가 그렇게 가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기업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회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양호한 편이에요. 이거 오리엔탈 전공은 뭐 오리엔트 전공보다 더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뭐 LNG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도 양호하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더불어서 선박용 크레인, 선박 구조물 국내 점유율 1위 뭐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형주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오션이 또 밀린다라고 네. 하고 HD, 현대, 중공업 계열이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1등주, 2등주가 밀렸을 때 그 작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수급의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한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스윙 투자자 이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팔고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뭐 스윙 투자 이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좀 약간 무서운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오리지널로 올 수 있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구간이다라고 송범선 의원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말 파워가 막강했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아주 30% 정말 꽉 채운 상한가까지 직행해버렸네요. 네, 일단은 세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지금 10배에 준하는 물량으로 지금 보시면 10년치 매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치 매물을 먹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그 매물을 다 먹으면서 그러면 그 추가적인 매물대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전에 400%짜리 감자를 2번 때렸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감자를 400%씩 2번 때렸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부터 위에 천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뭐 올해 약 300억 가량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나 기대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성장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강화 예상이 되고요. 일단 LNG 수출 확대 정책 효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반선이라든가 기자재 쪽을 보시면 지금 계속 가는 이유가 단기 재료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장기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탄 것 같아요. 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2배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좀 상승 예상이 되고 오리엔탈 전공 자체가 지금 국내 빅3 조선소가 주요 고객이에요. 뭐 하나오션, 뭐 H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3를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때마침 기자재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부분으로 지금 실적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기자재도 개발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막강한 파워 흐름 타고 저는 상승이 지속될 것 같고요. 뭐 주가 관리는 들어가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뭐 5거래일 항상 말씀드리죠. 뭐 단기 관리 때려버린다거나 뭐 어떻게 투자 경고를 때려버리면서 긴 시간 동안 투자자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 타이밍만 잘 노린다고 한다면 파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서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기다가 유통 물량 5배, 10배 이상 거래량이 터진 주식들은 주가 그렇게 차익실현 물량이 한 번에 나오긴 힘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노려보면서 자, 조정 시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로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민성 의원은 역시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신 걸까요? 네, 약간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진 네. 않나?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시장에 대한 자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선업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앞으로 향후 비전투함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서 MRO 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건조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좋은 모멘텀 속에서 대형주를 끌어올리지 않고 기자재를 가고 있다는 거는 네. 더 이상 끌어올릴 밸류에이션이 없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자재가 마지막 슈팅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완전 대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조선업에 대한 미국 조선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존스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스 톨레슨법이 이번에 우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비전투함선을 건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건 무조건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스카 프로젝트죠. 근데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어도 번스 톨레슨법은 전투함선이기 때문에 못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따라서 우회 조건까지도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전투함선도 수주랑 건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투함도 이제
수준을 건조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파이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걱정인 거는 앞으로에 대한 수주가 향후 5년 이상은 다 쌓여 있는데 매년 만들 수 있는 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분명히 임계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그 밑에 자재를 받는 거는 거의 95% 이상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소한테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임계점이 오면은 그 하부 쪽으로도 임계점이 옵니다. 그러면 수주만 쌓인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는 한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멀티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요한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게 꺾이는 순간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는지 봤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수주가 꽉 찼을 때에 대한 임계점을 우리는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불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계점에 대한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오리엔탈 전공에만 해당하는 걸지 아니면 기자재 전반을 그렇게 좀 걱정 안고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기자재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이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그게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뭐 그 뒤에 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워낙 너무 조방원을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씩 좀 소금 한 번씩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재들 최근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조심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본부 종목으로 지금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DLNC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에 매년 27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등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건설 관련주들 들썩였고요. DLNC도 1%대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건설주들의 투심은 아직인 걸지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아무래도 좀 공공주택 중심이라 나와서 그런지 테마로도 좀 크게 반응을 못한 것 같긴 하거든요. DLNC의 전망도 아직일지 이건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잃을 게 없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송범선 의원은요? 네, 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책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셨고 김민성 의원의 한 줄평도 궁금합니다. 경기 회복 사이클은 건설이 대장, 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 사이클은 좀 건설이 대장이다라고 김민성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건설 업계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이 뉴스가 호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 별로 못 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뒤에 ENC만 보면 아닌 것 같지만 네. 또 중소형주는 네,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장세다 보니까 시장에 자금이 없어서 조금 시간차가 있지 결국에는 이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작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흐름이 많이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유동성이 확 풀린다라고 하면 집값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오? 그렇죠. 네. 바이오가 바로 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원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사실 건설입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막혔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 자금이 막히고 돈이 안 돌아서 건설이 안 되는 건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쪽으로 사모펀드라든지 돈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건설업황에 대한 자금이 늘어났을 때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공공주택에 또 모멘텀을 키워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수준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업황이 바닥이라고 하면 지금 안 사면 우리가 또 이미 올라갔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조용할 때 우리는 모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은 커다랗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7월 달에 광명 시흥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우선 협상으로 대상자가 돼서 이게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8,700억 가량에 대한 수주가 성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향후 27만 대에 대한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행을 참여하는 게 LH라고 합니다. 그러면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판매해서 거기서 땅을 짓고 이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땅을 자기가 인허가를 한 다음에 바로 건물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DL ENC는 이제 시공을 담당하는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또 중요하게 같이 보는 건 중소형주 기업 중에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이제 코스닥에 대한 견인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건설은 좀 큰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인 DLENC의 반응은 크지는 않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선 큰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오히려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더 강한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주셨고요. 코스닥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좀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뭐 건설 업황이 많이 좀 바닥인 상황에서 주택 공급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뭐 물론 뭐 지금 이게 공공사업이 강조된 정책이고 민간 사업에서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업황 그리고 뭐 이런 집값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점 여러 가지 점들이 좀 좋아진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DLENC 좋게 봅니다. DLENC는 원래 이제 종목 자체가 그냥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에요. 그냥 이거는 묵직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언제 사더라도 좋은 종목이라서 사실 건설주들이 사실 뭐 굉장히 또 부채도 많고 막 이렇게 돈을 끌어서 쓰다가 또 잘 안 되고 파산하고 이런 기업도 많은데 이 회사는 부채도 얼마 없어요. 사실. 네. 네, DLENC 이거 보면은 뭐 96%밖에 부채 비율이 없기 때문에 유보율도 2000% 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인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뭐 항만, 도로 이런 것들, 공공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토목 사업도 하고 또 우리 뭐 이편한 세상 그리고 아크로 브랜드가 요즘 뭐 맞아요. 굉장히 서울에서 고급형 주택으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크로로 하면은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고급형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이 정책이 있든 없든 저는 이런 종목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언젠가는.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트리거가 돼가지고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외국인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급이 좋네요. 매수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DLENC가 앞으로의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좋은 시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내에서 브랜드 파워도 가지고 있고 토목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성장성은 열려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은 역시 잃을 게 없는 회사다라고 좋게 보셨는데 근데 전 주가가 좀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하면 모아가면요. 왠지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주식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사실은 이 주식을 2년, 3년가량 아예 그냥 가져갈 생각 자체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매수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건설주 중에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종 섹터 종목들을 보시면 뭐 GS건설, 대우건설, 뭐 HD,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전부 다 실적을 보시면 부채가 압도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현금 보유량, 자산보다 부채가 굉장히 좀 압도적인데 유일하게 DLENC는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아가고 있고요.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정부 발주 중심의 인프라 건설 특화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네. 당연히 일전에 뭐 어떻게 보면 정부 산업 용지라든가 이러한 토지 개발들을 좀 건실하게 좀 진행을 해온 포트폴리오가 탄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건데 오늘 중소형 건설주가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시장에서 아이디어 매매를 시키는 것 같은데 오늘 KD랑 동신건설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복귀를 해보면 막상 지금 과거에 복귀를 해보면 정치 테마주로 묶였던
중소형주예요. 상지고수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뭐 관련 인물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다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택지 관련해서는 중소형건설주가 시가총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변동성도 심할 거고요. 안정적으로 내가 휘둘림 없이 가져간다고 하실 거면 저는 건설주 안에서도 DLENC를 좀 꼽고 싶습니다. 핵심은 원전인 것 같아요. 왜 이럴 게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미국 3대 SMR 원전 기업이 엑스에너지잖아요. 네. 지금 2천만 달러 투자를 해놨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좀 계산을 하면 한 3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크게 올라갈 때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츰 조용히 빠졌는데 건설적인 업황도 괜찮고 자금도 괜찮고 유스케일 파에 투자한 금액 자체가 좀 날아가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스케일 파워가 지금 2029년 지금 준공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빛을 발했을 때 저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만한 이러한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17,000원, 2만 원대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2, 3년 네. 전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물량을 쓸어 갔거든요. 지금 약간 DLENC에서 지난번 그 건설 사고 관련 이슈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담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 단가 자체가 현재 주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모아갈 때 저도 동참을 해서 모아간다고 한다라면 나중에는 이슈가 좀 크게 한 방 나오면서 좀 약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주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설사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갈 만한 좋은 회사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종목 4가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라서 좋긴 한데 오늘 밤 미국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이건 의원은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좀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저는 변함없습니다. 뭐 미국 지금 뭐 법인세 납부 기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네. 거다 유대인 이야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시한을 말씀드렸습니다. 9월 중순 이후의 방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도주 트레이딩 외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심 있게 9월 중순까지는 좀 방향성을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송범선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뭐 9월 18일 날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뭐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전까지 여러 가지 또 눈치 보기 싸움 장세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임하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보는 것들은 좋겠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성 의원의 내일장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은 이벤트가 있는 성장주를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코스닥 시장에서 이벤트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내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 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8월 21일에 매수했던 유니셈이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홀딩해 봐도 되겠죠? 네, 뭐 업황도 그렇고 종목 자체도 그렇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뭐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지고 기간에 걸쳐가지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니까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조금 슬로우하게 천천히 목표가 8,770원까지 기다려보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도 종목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8월 26일에 매수했던 서진 시스템이 여기도 역시 완만한 우상향을 좀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홀딩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로 가장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는 적자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매출을 보면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뭐 5천억 원 가량 크게 조금 막 성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약간 눌리는 상황들을 뭐 개의치 않고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뭐 ESS 시장의 거대한 성장 흐름을 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가져가면서 목표가 28,000원까지는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SS 관련해서 좀 빛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28,0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주셨습니다. 28,000원입니다. 네, 목표가 28,000원까지 기다려보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김민성 요원은 6월 27일 날 매수했던 심택이요. 60일선 정말 잘 타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목표가 31,500원까지 살짝 남았는데 기다려도 되겠죠? 네, 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또 소캠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또 심택이나 TLB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 자리가 기준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61선을 시작한 슈팅이기 때문에 지금 61선 밑으로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매물대가 출렁이면서 깰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이 61선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패닉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발 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심리선이기 때문에 이 61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탈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절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61선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은 61선을 잘 지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 수익률 2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깬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익절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막 콘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연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MLCC가 저는 약간 새로운 지금 주도 테마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갈 놈들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지금 MLCC 분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 AI 서버에는 일단 일반 서버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MLCC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량, 고전압 MLCC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내연기관 대비해서 역시나 여기 그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도 들어간 MLCC 수요량이 10배가 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대장주는 삼성전기라고 하고 그럼 삼성전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역시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MLCC로는 사막 콘덴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 콘덴서 종합 메이커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LCC 비중도 사업 비중에서 50%가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을 해보고 뭐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좀 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3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5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MLCC 관련주 강세를 보이면서 20% 급등한 적도 있었죠. 이 사마콘데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셨고요. 목표가 38,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송범선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궁금해요. 네, 저는 종근당 홀딩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이제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 되면은 수혜주고 바이오주로 많이 거론이 되죠. 그래서 대규모의 생산 설비 이런 것들 본다고 한다면은 종근당 홀딩스 바이오주로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이제 종근당이 옛날에 2023년에 그 1조 7천억 원 정도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 노바티스에다가. 근데 이게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 있었으면은 중간에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취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말짱 꽝 된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받았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뭐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조금 받았어요. 69억 원 정도. 그래가지고 뭐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69억 원 받으면은 뭐 큰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고 지금 노바티스가 중간에 취소 안 하고 반환 안 하고 계속 개발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거고요. 어쨌든 2023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던 건데 최근에 그렇게 나왔고 또 최근에 뭐 종간당이 온라인 ITT 뉴스 이 매체 디지털 데일리 인수하면서 괜찮고 부채도 뭐 78%로 낮고요. 4,887% 높은 유보율에다가 한 주당 1,400원씩 꾸준하게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2.9%, 2.9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 로열티 계속 받다 보니까 저는 마일스톤으로 이거 CKD 510 이거 계속해서 마일스톤 수령하고 하면은 큰 돈이 좀 쌓이겠다. 차고차고. 그래서 저는 종근당 홀딩스 지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9,000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로열티 잘 쌓이고 있는 종근당 홀딩스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59,000원, 손절가 39,000원 짚어주셨네요. 다음 김민성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한데요. 코스닥 성장주일까요? 네, 코스닥 쪽이 새내기 주인데 아까 앵커님이 건설주 재미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NIB라는 종목이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28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듈러 쪽으로는 잘 움직였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NI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긴 했지만 모듈러에 대한 사업 중에서 가장 모멘텀으로는 대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모듈러를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철제를 조립하는 그런 이제 이쁜 컨테이너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NIB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PC 모듈러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이제 아예 조립을 해서 아파트까지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국내에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PC 모듈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다루던 내용으로 정부 공공단체에 대한 주택 공급망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NIB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NIB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을 좀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타이트하게 13,000원 제시드로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듈러 모멘텀 대장주다라고 보셨고요. 아직 신규 상장주인 만큼 아직 첫날의 시세를 따라오지는 못했네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18,000원을,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3,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오늘부터 내일장 이야기까지 좀 전략 잘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